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이고요. 음료수나 가공식품 같은 거 선택하실 때 뭘 보고 하십니까? 요즘엔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많이들 선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즐겨 먹는데요. 브라질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로 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 감미료가 뇌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62%나 빨라지는데요. 이는 뇌 노화가 1.6년이나 앞당겨진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모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자, 화요일은 김현우 소장의 경제 레시피죠. 뭐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이보은의 자기식탁에서는 맛있는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10시 출근 가능입니다. 10시 출근 가능. 어떤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네,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침마다 아이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출근 준비까지 하다 보면 정말 하루 시작이 늘 분주했을 텐데요. 2026년부터는요, 전국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유아기나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해서 10시 출근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제도의 시작은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였습니다. 이번에 그 제도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고 이게 아니고 네. 10시에 출근해도 6시에 6시에, 퇴근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고 이게 광주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처음 도입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서요,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었고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은 시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서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아침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출근길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 반영되면서 적용 대상은 기존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가 됐고요. 지원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늘 아침 방송을 하니까 이 아침에 10분이 오후에 5시간, 아니 1시간이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5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1시간이면은 오후에 5시간이요.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예. 여유롭게 아이들 등교시키시고 회사 가시고 이러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실손보험 사기주의보입니다. 네, 실손보험 사기주의보. 이건 좀 알아둬야겠는데요? 네, 이제 의료기관과 브로커까지 가담한 이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 국민도 의료기관의 은밀한 제안에 응하게 되면서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피부 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는 수법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 미용을 도수치료나 무좀치료로 둔갑시켜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800만 원짜리 피부 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도수치료와 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꼼수는 오래 숨길 수가 없는 건데 또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밖에도 이제 하루에 수십만 원짜리 고액 치료를 받고도 이 통원 1일 한도인 20만 원에 맞춰서 허위 영수증을 여러 장 끊어주는 이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서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고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장기 입원시킨 뒤에 미용 시술을 제공하고요.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허위 장기 입원, 또 받지도 않은 약을 진료 기록에 끼워 넣는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의료진이나 브로커의 제안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시술을 보험 청구 항목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손보험 사기로 적발된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서 최대 징역 10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게 되고요.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하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보험 사기군요. 네. 예, 이거 의료진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환자로 가서 여기에 부안해동해서 이렇게 의료 사기의 사기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건수 폭증입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딥페이크 정말 큰일이죠. 네, 그렇죠. 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거는 AI 기술을 사용해서 허위 성적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7월까지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15,808건에 달했습니다. 이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해외 불법 음란 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방심위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 시에 심의를 거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정 요구 건수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473건에 불과했는데요. 2024년에는 2만 3,10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4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올해 이 기록을 넘어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히 어린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이건데 이게 큰 문제죠. 네, 맞습니다. 이 딥페이크처럼 합성과 편집을 통한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나 20대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합성이나 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20대 이하가 84%를 차지할 정도로 몰려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더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해 네. 보입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실종자 찾아낸 AI입니다. 네, AI를 활용한 성범죄 급증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AI가 실종자를 찾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AI가 옷차림이나 또 CCTV 등을 분석해서 짧은 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아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4일 새벽이었고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 직인이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스마트 관제센터에 탑재된 AI 동선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서 실종된 B 씨를 추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를 기반으로 CCTV 영상 분석부터 유사 인물 검색이나 분석, 동선 추적과 예측까지 가능한 복합 인지 기술 기반 지능형 관제 프로그램인데요. 실종 당시에 B 씨가 입고 있던 옷차림과 사진을 입력하자 AI는 2초 만에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B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주거지 인근의 공원 CCTV 화면을 찾아냈습니다. 야, 2초 만에 분석을 완료했다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CCTV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정말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른바 실종자를 골든타임 안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 곧바로 강력팀과 형사팀, 지구대 등 10명이 집중수색에 나섰고요.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 만에 실종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AI 동선 추적 시스템은 실종자가 마지막 포착 지점 이후에 어디서 사라졌는지 분석하고요. 또 동선을 예측해서 경찰 수색 인력을 해당 구역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AI 시스템은 현재 안양 동안경찰서를 비롯해서 전국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AI 동선 추적 시스템 이거 꼭 필요한 거네요. 오, 대단하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남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흐린 중부의 하늘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충청에 내리는 비도 대부분 그쳐가는데요. 다만 남부의 비는 종일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비가 그치는 충청은 빗방울 수준이겠고요. 전남 남부는 100mm 넘게, 경남 남해안과 제주는 80mm가 넘는 비의 양이 남아 있습니다. 남부에 내리는 비로 기온이 떨어져 광주와 대구는 한낮에 27도에 그치겠고요. 서울은 30도로 한낮에는 기온이 높지만 큰 일교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에, 토요일까지는 제주에 비가 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희선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9월 가을이면 이사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새 출발한다는 기대감, 새로운 집에 간다는 기대감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이사 과정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비용 많이 들죠. 그리고 이사 당일에 잘 준비 안 하면 손발도 안 받고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험 다들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사 갈 집의 계약부터 네. 그다음에 저쪽 집 나가고 이쪽 집 들어오고 이쪽 집 돈 오고 저쪽 네. 집 돈 오고 이거 맞추고 네. 그다음에 당장은 이삿짐 센터 어디에 구하고 야 이거 잘못하면요 정말 이사 가서 짜장면 맛있게 먹기도 전에 가족들하고 분란이 납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전반적인 얘기를 좀 챙겨야 될 것들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이사철을 맞아서 이사업체 선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사 비용 줄이는 법, 그리고 이사에 관련된 보험까지 이사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사 가셔서 맛있게 짜장면 마음 푹 먹고 네, 드셔야 되니까요. 우리 복잡한 이사 잘만 준비하면 손해보는 일 없이 즐겁게 이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사와 관련된 꿀팁들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알아보면 좋을지 톡방 열어서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여보, 내가 알아보라는 거 좀 알아봤어? 그 이사업체 말이야. 그게 말이야. 이사업체가 한둘이 아니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또 핑계 대고 있네. 아유,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그럼 일단 그 찾은 리스트들 좀 내놔봐.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 내일까지 내가 꼭 찾아둘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이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미루기만 할 거야? 진짜 핑계가 아니고 가격도 너무 차이가 나고 선택 사항도 많아서 헷갈려 그랬어. 내일까지 진짜 끝낼게. 야 이대로라면 남편이 내일까지 이사업체 못 찾아오면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것 같은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요즘엔 대부분 포장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사업체 선정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뭐 이사하려고 하면 각종 추가 비용 많이 들고 어떻게 이사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남편이 보니까 괜한 핑계를 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사를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사하는데 좀 도가 틀 것 같은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말 그대로 이사 업체와 관련된 비용이죠. 일단 기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집 크기와 짐의 양 그리고 또
포장이사냐, 뭐 반포장이사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 서비스 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 그리고 이 붙박이장이라든가 침대 같은 가구를 옮길 때 이걸 해치하고 설치할 때 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도 날짜와 시간대에 따라서 이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특히 이제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말, 월말 같은 인기 있는 날에는 이사 비용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야, 예를 들어 9월 같은 경우에 보니까 남은 손 없는 날이 10일, 11일, 그리고 20일, 21일, 그리고 30일 이렇게 딱 닷새 남았습니다. 20일하고 21일은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거든요. 이사철인 9월에다가 손 없는 날, 그런데 주말까지 꼈다. 아마 9월 중에 가장 이사 비용이 비싼 날이 바로 20일, 21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사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 현실적인 예산을 짜려면 업체별로 최소한 3군데 이상은 견적을 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런 이사 견적을 내는 플랫폼 서비스들도 많아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견적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 비교하는 거 말고 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추가로 확인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이사 업체 고를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요금제입니다. 이 고정 요금제인지 아니면 시간하고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금제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업체의 평판하고 실제 이용 후기 그리고 계약 조건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견적 단계에서는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포장비하고 또 기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엘리베이터 사용료, 사다리차 비용 그리고 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비까지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비용이 포함되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것도 계약서에 다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사 과정에서 우리 걱정하시는 거, 이 아끼는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네. 가구에 흠집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게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지고 배상이 되냐 안 되냐가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고가 가구나 가전 제품이 있다면 이 부분 철저하게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직원들의 서비스 태도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사에 대한 만족감을 좌우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사 당일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앞에 내가 이사 가야 될 집에 짐이 안 빠져가지고 지연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상담할 때 미리 물어보고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런 것들 사전에 확인해두지 않으면 이사 당일에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견적서도 이사 전에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견적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사 업체에 관한 기본 정보, 뭐 이사 업체의 상호라든가 사업자 등록번호 등등이 적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사 화물의 인수, 인도, 일시, 그러니까 언제 이사 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에서 출발하냐 이런 주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죠. 또 운송 차량은 몇 대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작업 인원은 총 몇 명이 필요한지 또 장비는 어떤 장비를 쓰게 되고 그 장비에 대한 운임은 얼마인지 이런 합계액과 상세 내역도 견적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할 때 물건이 분실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끼던 거 파손된다든지 네. 이런 거 대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안심하세요. 저희가 포장하니까 그런 것들 뭐 흠집 크게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물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이 분쟁이 발생하게 됐을 때 업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업체가 정식 허가 업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의 이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업체 측이 잘못을 해가지고 뭔가 망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험으로 인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업체 측에서 굳이 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가능성도 적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무허가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보상 자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사할 때 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에는 실제 본사하고 가맹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하고 가맹점은 이게 계약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본사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맹점에서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허가를 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맹점이 실제로 허가 업체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프랜차이즈 업체랑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 본사에 민원을 건다거나 하는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할 때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뭐 당연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이 부분 신경 쓰면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게 사실 이사 짐을 줄이는 겁니다. 어, 이게 당연한 거다. 예, 짐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뭐 이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삿짐 자체를 줄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삿짐 줄일 때 포장 이사를 특히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차량 비용 역시 전체적인 짐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뭐 한 대가 필요하냐, 두 대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도 갈릴 수가 있겠죠. 이 차량이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짐을 얼마나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버릴 짐은 미리 다 버리고 견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사할 때는 짐만 이제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짐을 줄여라, 버릴 수 있는 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버릴 때 돈 들잖아요. 이거 그렇죠. 신고해야 하고 그럼 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 처리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사할 때는 보통 이제 가전이라든가 가구 새로 사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더는 필요 없어진 가전, 가구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쓰기에는 뭐 모자람이 없는데 이거 갖고 가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형 가구는 또 이사할 때 옮기기도 힘들고 비용만 올라가지만 이거 중고거래로 팔게 되면 팔 때 내가 또 현금도 좀 챙길 수가 있고요. 또 상태가 괜찮은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가전제품들은 가격만 적당하게 올려놓으면 잘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고 가전을 사가시는 업체에서도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너무 낡아서 내가 팔기 어려운 물건이다. 이거는 조금 돈 받고 팔기 뭐한데? 라고 한다면 이제 무료 나눔을 통해서 짐을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불필요한 물건 옮기느라 여기에 들어가는 운반 비용 이런 것도 좀 절약할 수가 있고요. 이사한 집에서는 필요한 물건만 깔끔하게 새로 들여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삿짐 쌀 때도 내가 직접 좀 어떻게 싸면 네네. 싸게 좀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장이사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서 껴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괜히 일하는데 좀 번거롭기만 하고 그럴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 그 모션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전동 책상들이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이것들은 사실 해체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포장 비용도 따로 받고요. 그래서 이런 모션 데스크 같은 가전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분해를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비용, 그 서비스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또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다 돈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얻거나 뭐 이미 집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비용도 소소하게나마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이 적은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수고스럽더라도 뭐 반포장 이사를 선택하시고 내가 직접 대부분을 포장하시면 이것도 비용을 좀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형 가구나 가전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사용 빈도가 낮은 제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집에 두면 언젠가 쓸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갖고 가서 어딘가에 이렇게 모셔두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공간과 비용을 동시에 아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뭐 소장님 말씀해 주셔서 아낄 건 다 아끼고 네. 이삿짐을 잘 싼 것 같은데요. 네. 이 집 말고 좀 크게 보면 집을 보면요. 네. 이사 갈 때 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세로 가시는 분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떡하죠? 예. 그렇죠. 정부가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임차인만 해도 950명이라고 네. 합니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총 32,185명에 달하고요. 또 깡통 전세, 전세 사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 5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보증 보험에 드는데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원래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임차인이 당연히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지만 이게 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져서 이 보증금보다 집값이 커지는 보통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 신청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이상 남은 그 시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세 가지 기관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각 기관별로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에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상세 가입 조건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사장님 집 구할 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집은 무조건 패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사실상 전세집 구할 때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중요하게 놓기는 하는데요. 이게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보증기관에서도 판단하기에 그거 위험한 집인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주택 가치에 비해서 보증금이나 뭐 대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런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위험을 내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집에 꼭 반드시 이 계약을 해서 위험을 내가 떠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세보증 반환보증이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저는 배제하는 게 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런 집은 걸러라. 이게 소장님의 팁이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할 때 사전에 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그냥 가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계약서에 계약금이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은 지불이 된 계약서를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을 지불해 놓고 가입을 하러 갔더니 아유 고객님 이거는 가입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만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내용을 특이하게 명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계약서 들고 가서 보증보험 가입하러 갔다가 거절이 됐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거절됐는데 어떡하지 그냥 살아야 되나 이렇게 불안한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약 전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할 때는 특약까지 꼼꼼히 넣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100%다 돌려받고 이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련 집계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이후에 이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를 보니까 411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무려 765억 원인데요. 그럼 왜 거절이 된 거냐? 나 이거 가입하게 되면 무조건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게 보증사고 미성립입니다. 176건인데요. 보증사고 미성립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저 보증금 못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고객님 그건 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고가 아닙니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세입자가 계약 만기 2달 전까지는 저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혹은 계약을 연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연장이 돼버려요. 근데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10월 1일이 계약 만기인데 그때 가가지고 집주인한테 돈 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무슨 소리냐? 계약 계속 이거 묵시적 갱신된 거다. 이래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사실 이게 계약이 연장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은 법적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내 보증금 지키려면 계약 만료일 2달 전, 네. 최소한 2달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알게 됐고요. 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나요? 보험에 네. 가입을 했는데. 두 번째 사유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라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대항력은 보통 이제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생깁니다. 내가 이 집에 세입자로서 살고 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날 오전 0시, 그러니까 오늘 전입 신고를 한다면 오늘 밤 12시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받은 거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사를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 다 받으실 거예요. 이제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이런 거 받아야 된다 해서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 신고도 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게 될 때, 이 보증금을 청구하게 될 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전입 신고만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점유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 집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짐을 모두 다 빼면 안 되고 안 쓰는 짐이라도 집 안에다 놔두고 비밀번호는 내가 갖고 있는, 키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반대로 집주인이 이런 교묘한 이 허점을 이용해서 집을 고쳐야 되니까 집을 잠시 비워달라 혹은 잠깐 집 주소를 다른 데로 빼달라 이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전신고를 옮기거나 아니면 집을 아예 싹 비우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보증보험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는 이제 사기나 허위 계약인데요. 우리가 이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현금으로 뭐 불법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연루되게 된다면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도 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네네. 조금 더 살고 싶어 한 2년 정도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엔 전세보증보험도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이 집에 계속 산다 그랬을 때 자동으로 갱신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돈을 내는 보험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갱신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재가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재가입을 할 때도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재가입은 전세 계약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걸 너무 늦게 신청하면 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갱신된 계약서, 뭐 수정 계약서가 있다,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올려주는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보증금을 인상했다라고 했을 때는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서 이 계약서를 근거로 이 계약을 갱신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주택에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중간에 집주인이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어딘가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갱신이 거절될 수 있거든요. 또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집값이 혹시나 내가 계약을 처음에 맺었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계약이 체결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별 문제 없었으니까 이거 갱신할 때도 뭐 재가입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정말 아는 게 힘이라고 네. 이거 모르다가 이러다가 전세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사 전에 미리미리 꼭 챙겨둬야 할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 후 집 관리에 관한 내용 또 준비했는데요. 톡방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보여주세요. 여보, 어떡하지? 우리 집 지금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이야? 진짜 큰일 난 건 맞지? 아니, 아래 집에 물이 샌다는데 우리 집 때문인 것 같다는데? 이거 대형 공사 가게 어떡해. 우리 그거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않나? 가입해둔 게 있긴 한데 우리가 이사한 이 집에도 이게 될지 모르겠네. 이사할 때 챙긴다고 챙겼는데 이런 건 생각도 못했네. 보험회사 연락해서 알아봐야겠다. 제발 별일 없이 다 보상해주면 좋겠다. 이사 때문에 큰 돈 들었는데 이것까지 돈 나가면 우리 진짜 힘들어. 야, 이사 갔는데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 터지면 또 난감하죠. 네. 또 누수되고 이러면 밑에 집 뭐가 또 손상되고 이러면 그것까지 다 물어줘야 물어줘야 되는데 되죠. 이거 공사비 만만치 않아요. 야, 소장님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네. 돈이 이미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사 후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세입자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세든 월세든 간에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해당 집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빌릴 때를 예를 들자면 렌트를 할 때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를 빌려줘야지 뭐 바퀴가 하나 없다든가 아니면 엔진이 없다든가 이런 차를 빌려주면서 대신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사실 사용 가치가 없는 거니까 안 말이 안 되죠. 되잖아요. 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그 집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되는 수선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뭐 구조물의 하자라든가 아니면 누수, 뭐 보일러, 배관 같은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임대인,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 되고 뭐 형광등이나 문고리 아니면 뭐 소규모 이런 교체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바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특약으로 집주인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라고 하더라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간혹 전세는 뭐 집주인이 부담하고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전월세 상관없이 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누수 사고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웃과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네. 어떤 보험이 있어야 이게 보험 처리가 가능한 거죠? 이사 후에 살다 보면은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 때문에 뭐 아래층 가전, 뭐 도배 이런 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죠. 뭐 동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에서 발생한 문제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통 이제 줄여가지고 일배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보험은 보통 이 주택화재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자 보험 아니면 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종합보험 이런 곳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보통 한 달에 뭐 한 1,000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보상 한도는 대부분 이제 1억 원까지는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이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를 주고 내 집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이런 집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한다면 이 특약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세입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일배책. 네. 오, 좋은데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알아야 그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배책에 가입을 해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했다고 모든 게 다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안내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는 이제 A 씨가 본인 집 주방 배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배관 공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이유가 뭐였냐? 바로 다른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A 씨 본인 집에 발생한 손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수로 인해서 뭐가 손해가 발생하면 이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만 어렴풋이 들은 거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배관이 망가져서 다른 집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집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우리 집 뭐 관이 파열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자 당사자 간의 이 당사자의 집에 들어간 수리비가 다른 집의 손해 방지를 위해서 쓰인 거라면 이거는 보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바닥은 윗집, 밑에 집의 천장이잖아요. 근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집에 누수가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 누수의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수 공사비 방지하는 비용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전액 받을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지는 않거든요. 항목별로 그 공사비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필요 이상으로 공사비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계약이 있다면 이 누수 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아보시고 여기에 이제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견적이 있거나 혹은 불필요한 공사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야, 보장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가는 큰돈 쓰고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또 유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주소지가 중요합니다. 이 전입신고도 어디로 되어 있는지, 가입 당시의 주소지,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주소에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실제 거주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이거 보험금 청구해도 보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누수 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A라는 지역에서 가입했다가 이걸 깜빡하고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사를 하게 돼서 주소가 바뀌게 됐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같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류에 따라서 보장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가입하면 내 배우자라든가 자녀들까지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아니라 개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만 보상이 되고 또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고 한다면 자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누구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보장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장님, 네. 일배책. 네. 요거 특약 넣어요 말아요? 딱 그것만 말해주세요. 앞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한 달 보험료가 뭐 한 1,000원도 안 하는 경우들이 그럼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또 판매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재 보험이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포함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이들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네. 자동차 이렇게 살짝 긁힐 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또 되더라고요. 피해를 입힌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안 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또 돼 있더라고. 그런 경우 많아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 준비부터 이사 후에 이렇게 보험 체크까지 아주 패키지로 알려주셨습니다. 네, 김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이에요. 네. 가을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이 재료를 가지고 두 가지 메뉴를 준비할 건데요. 이 두 가지 메뉴가 굉장히 가을에도 어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입맛 약간 떨어질 때인데 그때도 어울립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재료가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두 가지 재료. 가을하면 낙엽 아닙니까? 낙엽을 해 먹어요. 나뭇잎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나뭇잎? 가을 하면 도토리, 도토리. 밤. 그쵸.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준비한 재료는요. 첫 번째 힌트 드릴게요. 어느 집 냉장고를 다 열어봐도 이 재료는 다 있습니다. 바로 국민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재료. 달걀인가? 두 번째는요. 아니네. 고단백, 저칼로리의 아주 대표 주자입니다. 오! 세 번째는요. 네. 요새 K푸드 열풍이잖아요. 이 재료를 글로벌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 재료를 좋아하면서도 신기해해요. 뭘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뭐죠? 하얀색? 하얀색? 두부? 오! 맞아요. 이야. 고단백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눈치챘어요. 두부가 다른 나라에 없는 모양이구나. 두부가 있기는 한데요. 일본에도 있긴 한데요. 저희 방법하고는 조금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부가 정말 최고거든요. 근데 이 두부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맨날 두부 뭐 해 먹나 고민해 보면 조림, 찜, 찌개, 부침 요밖에 안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보은의 4개 식탁은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 바로 가성비 만점 건강식 두부의 재발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네. 두부가 굉장히 슴슴하지만 고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 무침과 납작 두부구이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두부로 만두를 만들어요. 그래요? 납작하게. 두부였어?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 두부와 참치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쌈장처럼 비벼 먹을 수 있는 든든한 건강식을 하나 만듭니다. 바로 두부 참치 무침입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그렇죠, 맛있겠죠. 네. 요거 두 가지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가을 맞이가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식탁이 아마 풍성해지실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두부가 이게 참 친숙한 음식이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밥상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이 눈에 잘 안 가거든요. 저는 이게 고기만 봐요. 두부가 올라왔네 이러는데 오늘 보은쌤 4개 식탁을 통해서 두부의 매직, 또 보온 매직으로 통해서 한번 두부의 재발견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온 매직을 제가 알려드리죠. 네.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그럴까요? 네. 일단 두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부는요, 요거 시장에서 사갖고 온 손두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팩에도 이렇게 손두부 모양의 두부를 판매를 하거든요. 요게요, 밀도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두 넣기 굉장히 알맞습니다. 왜냐하면 만두에 들어가는 두부가 약간 이렇게 조금 밀도가 있어야 나중에 물기를 짰을 때 포슬포슬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준비하는데 요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기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면보에다가 싸서 이렇게 물기를 한번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럼 굉장히 포슬포슬하죠. 네. 근데 너무 포슬포슬하면 또 나중에 이게 조금 만두피 안에서 약간 입안에 착 감기는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수분감이 있으되 요거 이렇게 한번 찍어봤을 때 이렇게 미끄러질 정도로 요 정도로만 이렇게 짜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네.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두부와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을 채소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양파예요. 그래서 제가 양파를 이렇게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한번 볶을 거예요. 어니언. 네, 양파를 볶을 건데 자, 그럼 이 양파를 볶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빠밤. 빼빼옴. 네. 자, 그럼 양파가 사실 이게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분을 갖고 있는데 이 수분을 없애려면 이렇게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양파의 단맛은 증가시키면서 수분을 없애줍니다. 그래야 만두피 안에서 수분이 생기지 않아서 질척이지 않아요. 우리 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먹으면 좋잖아요. 좋죠. 그렇기 편하죠. 때문에 요 양파가 수분이 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분을 날려주는 그쵸. 마른 팬에 볶아줍니다. 한번 볶아줘요. 자, 근데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볶아야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 소리 들리세요? 나와요.
그쵸? 예, 한 C, 제가 C, 예, C 그쵸? 메이저 정도. 그쵸? 뭐라고요? 오, 연기. 오. 아, 그 정도로. 네. 아, 네. 네. 디테일하게 보면 자, C 메이저. 그럼 제가 지금 마른 팬에다가 이걸 볶는 이유는 네. 기름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이 열이 그 양파 안에 있는 수분을 잡아당기지를 못해요. 기름에 코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볶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볶아지면 양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느냐, 바로 노릇한. 아, 네, 이런 색깔이 납니다. 아, 저게 양파였구나. 그쵸. 요럴 때까지 볶아주셔요. 그러면 양파가 굉장히 단맛도 우러나고요. 그다음에 양파 씹는 맛이 또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씹을 때마다 단맛이 조금 생겨요. 네.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절대로 태우지는 마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두 어차피 구이를 할 거긴 하지만 만두에서 약간의 그 탄내음이 올라와요. 그럼 맛이 없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탄내음은 두부가 흡수를 잘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렇게 짝꿍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불 조절을 해가면서 프라이팬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볶아주셔야 됩니다. 와, 근데 그 양파 볶으니까 그 단내가 너무 오네요, 네. 지금 확실히. 그렇죠. 단내가 가죠.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얼마 안 했는데 벌써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걸 식혀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바로 두부에다 넣잖아요. 네. 이게 뜨겁잖아요. 두부는 약간 차갑잖아요. 그러면 금방 상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요거를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아, 저 향 좋다. 그쵸. 저 향 괜찮죠? 예전에 저 향이 집에서 나면 엄마가 볶음밥 하시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저는 이 향이 딱 나면 카레 생각나요. 아, 카레. 네. 카레 볶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식혀주시고요. 자, 그랬으면 불을 끄세요. 그다음에 바로 식히는데 요것도 또 하나 팁이에요. 우리 인선 씨한테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인선 네. 씨 요리 좋아해요? 좋아지요. 아, 그래요? 막내로서 항상 전 요리 담당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맨날 시켜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냥 식힌다 그랬어요. 네. 그냥 불 꺼놓고 저 딴 일 할까요? 아니면 그릇에다 옮겨 담을까요? 그릇에다 옮겨 담아야죠. 왜요? 식혀야 되니까요. 아, 네. 열이 없는 데에다가. 그렇죠. 비열이 없는 그릇에.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정답인데요. 아. 네. 살짝 세모예요. 왜 왜냐하면 이유가 불분명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프라이팬이 열기가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식힌다고 불만 꺼놓잖아요. 아, 그럼 서서히 프라이팬에 있는 열기가 태운다. 양파를 침투해요. 아, 그래서 맞네. 양파가 탈 수도 있지만 안에 있는 잔여 수분을 더 빼내요. 그래서 조금 흥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게 버너에 불을 껐다고 해서 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차가워야 돼요. 아. 그래야 나중에 만두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냉동실에 넣고 나중에 해동시켰을 때도 상하지 않고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요리는 늘 뭐라 그랬죠? 과학이다. 맞아. 과학입니다. 매직. 자, 이제 사이언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랬으면 제가 하나를 또 할 게 있어요. 먼저. 뭘 할 거냐 하면 부추를 조금 썰고 지나갈게요. 네. 왜냐하면 우리 납작 만두하고 부추는 이게 완전히 궁합 맞는 친구예요. 야. 요거는 만약에 부추 말고 양배추 채 갖고 한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부추가 훨씬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한 3 내지 4cm로 먼저 이렇게 썰어주세요. 저거 썰 때 소리도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사사삭. 아, 싱그럽잖아요. 보기만 해도. 아, 저건, 곁들여 먹으면 너무 맛있죠. 저건 D 메이저다 소리가. 이게 다 음악 시간이니 소리가 왜 이렇게 좋니? 저런 소리들이 다 음으로 들리는구나. 예, 예. 역시 모르겠어요. D 메이저인지 C 메이저. 그냥 맛있어 보여서. 네. 자, 이렇게 부추 준비를 해놓고요. 네. 제가 왜 이거 부추를 지금 준비하냐면 이따가 만두를 빚을 때 만두 빚다 말고 부추 썰고 부추 썰다 말고 만두 빚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럼 부추 무침에 같이 들어가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양념인데 그거는 이따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넣게 되면 소금간이나 간장간에서 부추가 이렇게 쫙 늘어져 늘어져요. 버려요. 그러면 만두하고 같이 싸 먹을 때
같이 먹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만두피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사실 요 만두피는 우리가 시장에서 만두피를 이렇게 생피로 해서 판매를 하십니다.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이렇게 큰 거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만두를 빚어야 되는데 빚기 전에 만두를 양념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아까 요거 양파 준비해 놨잖아요. 양파 담고 식혀둔 거. 네, 네. 요거 식힌 양파예요. 예. 양파 담고 그다음에 제가 모든 채소는 볶아라 그랬는데 안 볶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를 볶잖아요. 매운맛이 완전히 증가하고 단맛도 생겨요. 그래서 너무 매워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준비해놨던 만두 있었죠? 두부 있었잖아요. 두부 좀 이렇게 털어주세요.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양념 하느냐? 요거 하시면 돼요. 간장, 그다음에 소금, 맛있겠다. 오. 그다음에 후춧가루, 맞아, 후추도 좀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까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요거 뭐 별거 없어요. 어머, 우리 집은 만두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나 두부 만두야 그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념 필요 없고 요거를 이제 치대 주세요. 진짜 담백할 것 같아. 네. 우리가 보통 만두의 그 속은 굉장히 찰져서 막 숟가락으로 딱 떠야지만 떠지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는 굉장히 푸슬푸슬해요. 그러게요. 네. 아까 다 두부도 살짝 물기를 제거해주고 그래서 그렇죠. 푸슬푸슬해요. 자, 요 정도만 제대로 먹어도 준비를 될 것 할게요. 같은데. 요거요? 드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오늘 준비한 게 납작만두니까 만두. 요거를 만두를 한번 만들어 봐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빚기만 하면 되겠죠. 인선 씨 만두 잘 빚어요? 아, 제가 또 신의 손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신씨예요. 신씨. 만두 한번 빚어 볼래요? 할 수 있을까? 나 참나 이거 그냥 시킬지는 몰랐네. 만두 한번 빚어 보세요. 야,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생방송에. 자, 요거 하나 끼시고요. 네. 네. 저걸 좀 빚는 방법에 따라 여기 통통 만두가 있고 오늘은 참 납작 만두. 납작만두니까. 네, 오늘은요 정말 이거는 빚는다는 수준도 아니라 그냥 붙여서 누른다는 수준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재용 국장님도 와서 할 거예요. 야, 내가 하면 통통만두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됐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마른 상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하나 가져다가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둘러서 살짝 물기를 주세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잘 붙겠죠. 그렇죠. 자, 아, 라운드를 두르는구나.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납작 만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반만 이렇게 아, 담아요. 살짝만. 더 많이 넣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납작해지지가 하시면 않아.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납작. 납작.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어. 아, 이게 욕심을 줄여야 네.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붓죠. 접고 포크로 꼭. 저걸 아. 꼭. 꼭. 나 이걸 걱정했거든요. 어떻게 컵으로 할 하다 거야? 찢어질까 봐. 꼭. 이거 꿀팁이다 이거. 됐죠? 네. 우와, 끝났어. 됐어요. 자, 빨리 만드셔야 돼요. 생방송이에요. 잠깐만. 인선 씨 손이 너무 느려요. 아, 이게 되는구나 포크로. 네. 와. 아, 사실 저는 집에서 만두 같이 엄마랑 빚어주다가 네. 손으로 자꾸 찢어 먹어가지고. 네. 쫓겨났죠. 아유, 거의 야 그만 가서 라면이나 끓여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톰하게 모양 만드는 거잖아. 설날 하는 거 그런 거. 아, 그렇게 할 때는. 나 2개 할 동안 인선 씨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물을 그렇게 잘 바르세요? 물이 잘 안 발리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모양도 너무 예뻐요. 아니 이걸 추석에 저렇게 해 먹어도 괜찮겠는데? 그렇죠? 네. 네. 굳이 막 만두 한 100개 만들어야 돼. 아이고 그거 언제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맞아. 마시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부담 갖지 않고. 반 접으세요. 반 접어 이렇게. 네, 접으세요. 그냥 접었어요? 접었어요? 이제 눌러요. 아, 이걸로? 꾹. 끝으로. 야, 나 이거 너무 신기하다. 꾹. 어. 꾹. 오, 안 찢어지네? 네. 아, 이거 아이들도 좋아하겠는데요? 아. 재밌죠? 그렇죠? 재밌어 하죠. 근데 몇 개 하다가 밖으로 나가지. 이거 인선 씨 거예요. 진짜 붙었어. 네, 붙었죠? 자, 그러면 포크로.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인선 씨 요거 우리 제작진까지 다 만들려면 한 30개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이거 오늘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인선 씨는 몇 지금. 명이에요? 겨우 하나 했는데.
집에서 아이들 진짜 같이 하면 재밌어 하겠어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요게 바로 납작만두예요. 맛있겠다. 이렇게. 깔아놓고 하겠습니다. 오, 깔아놔야 빨라. 오, 양손. 머리 좋아요, 인선 씨. 자, 이렇게 해서 머리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얼른 하나 조금 올리고 야, 그다음에 반 접고 그 맨날 똑같은 고기만두나 김치만두 먹다가 짠. 이렇게 담백한 두부만두 두부로, 먹어도 그쵸.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 근데 이거 많이 먹는다고 진짜 이거 많이 넣었다가 납작이 안 되거든요. 네. 적당히 이렇게 욕심을 맞아요. 버리고. 맞아요. 자, 그거 눌러 주세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불을 켜고 이제 만두 구워야 되는 거죠. 네, 만두 구워야 되니까 이제 불을 켜고 네. 잘하는데 곳에 늘었어요, 이선 씨.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요리구나. 요리 어렵지 않네. 두 장씩. 좋습니다. 야, 만두 저렇게 해서 먹으면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또 두부니까 조금 부담 덜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죠, 뭐.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두 개만. 맛이 궁금합니다, 또. 아우. 맛있겠죠? 네. 아 여기서 지금 향이 네. 벌써 나요. 그렇죠. 예, 아까 뭐 양념도 했었고 네, 그 청양고추의 그 약간 신선함도 올라오고. 반 접으세요, 얼른. 네네. 오, 인선 씨가 일머리가 있나 봐요. 두 개씩 놓고 막 하시는데. 집에서 요리 많이 했대잖아요. 근데 맨날 시키기만 해가지고 이게 방법은 몰랐는데 포크 이거 사용하는 거 꿀팁인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납작만두 구울 저건 진짜 거예요. 이번 추석 메뉴인데. 추석에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네. 근데 할 게 많아서 저거까지 하실까 하는. 아니 만두까지. 근데 이번 추석이요 엄청나게 연휴가 길어요.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연휴에 조금 해야 돼요. 네. 자, 다 인선 씨, 됐어요. 예. 요거 저쪽 가서 이제 구워주시면 돼요. 예, 할 게 많네요. 네. 예. 인선 씨 이제 구워주시고요. 이제 저는 요거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뭘 하냐 하면 바로 부추 무침을 해야 돼요. 중요하죠, 부추무침. 자, 인선 씨 요걸로 부쳐주세요. 네. 부처 핸즈업. 네. 부추 무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 부추 준비해 놨잖아요. 이 부추에다가 양념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일단 고춧가루, 그렇죠, 살짝. 그다음에 간장. 요건 아주 살짝만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 설탕 빠지면 조금 섭섭해요. 설탕 조금. 그다음에 식초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들어가야 돼요. 참기름. 식초와 참기름이 공존하게 같이 들어가야 요게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간을 맞춰야 되니까 아까 간장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소금 한 2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얘를 부추를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아주 곁들여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요? 느끼한 것도 살짝 잡아주고. 네. 자, 익으면 얼른 뒤집으세요. 네. 아, 이제 아까 어. 두부는 살짝 우리가 물기 뺀 상태니까 잘 익어요. 네. 그리고 양파는 익혀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저거는 만두 피만 익으면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이렇게 깻가루를 깻가루. 뿌려서 요거 완성을 해주세요. 아 이게 얇으니까 잘 구워지네. 그쵸? 되게 잘 구워지죠? 네. 벌써 뒤집었어요. 그쵸? 오, 잘 구워주셨네. 금방 하겠는데요, 이거? 재료만 준비되면? 아주 금방금방 먹을 수가 있어요. 야, 맛있겠어. 저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부추 무침이랑 그러게요. 같이 먹으니까. 그럼 소리 들리세요? 네. 맛있는 소리. 빗소리가 막. 야, 맛있겠어요. 누구한테는 이 소리가 굉장히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왜요? 우리 엄마들 힘드시잖아요 이런 거.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즐겁네요. 듬직한 아들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 시키면 되죠. 그렇지. 자, 아들들아 열심히 해라. 예, 구워졌어요? 잘 굽고 있습니다. 오, 전 잘 탄 거 구웠어요. 싫어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딱 노릇노릇하게 이 정도. 오, 정말 잘 구웠어요. 오. 기가 와이파이죠. 오, 아주 와. 기가 막힙니다. 보은쌤이 인정한 수제자 또 나오나요? 오, 그러니까요. 잘하는데요? 노릇노릇 궁금한 맛있겠네. 게요. 네. 이런 거를 네. 한 번만 뒤집어서 완성시켜야 되냐 아니면 여러 번 뒤집어도 되나요? 아, 요거요? 예, 이런 거 만두 만들 이왕이면 때 딱 2번. 2번 정도. 이왕이면. 자, 이랬으면 제가 그냥 뜨거운 거 바로 이 부추 위에다 올려드릴게요.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다. 아. 막 한 게 맛있어요, 뭐든. 아, 두 개씩 줘요? 맞아요. 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드린 거는 아까 네. 혹시라도 생방송 중에 제가 만두를 다 완성을 못 할까 봐 아. 미리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가져갈까요? 요렇게 해서 싸서 잡숴 보세요. 아이고. 네, 어우, 잡숴. 아, 야, 너무 이게 맛있겠네요. 아유. 이거 부추가 향이 부추 향도 나네요. 그쵸? 부추 향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좀 뜨거울래나? 지금 살짝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살짝 뜨거워요. 일단 후후 불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생방송 중에 말씀이 없어지시는 아나운서 두 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냥 물자마자 향이 확 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두부하고 양파가 적절하지 않아요? 아주 잘 맞아요. 저 잘 구웠죠? 굽기도 좋고 네. 안에 뭐 이 내용물이 너무 맛있네요. 맞아요. 국의 달인 같아. 뭐야? 청양고추 그 향이 한번 싹 지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청양고추 많이 안 맵네요, 진짜로. 그렇게 드신 다음에 양파를 살짝 한번 잡숴 보세요. 이거요? 부추랑 같이 먹어야겠죠? 그쵸. 아 이게 어울리는구나. 왜 만두에 간장 찍는데 간장 찍을 필요 없이 그쵸, 이 딱 부추하고 부추랑. 먹으니까 딱 네. 맞아요. 와, 기름에 했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 와. 기름의 맛을 살짝 부추가 또 잡아줘요. 그쵸. 네, 너무 그렇기 잘 때문에 어울려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그랬으면 지금 여러분들 드실 때 저는 뭘 하느냐? 바로 두부 참치무침을 해야 돼요. 자, 두부 참치무침을 할 건데 제가 두부를요. 사실 전자레인지를 제가 여기 이 안에 스튜디오에 갖고 오기가 조금 힘들어서 네. 전자레인지에 바깥에서 1분 30초를 가열을 해왔어요. 이렇게 가열을 해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분이 좀 생겼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이 안 생기도록 건져서 이렇게 으깨세요. 이렇게. 막 바로 쏟으면 안 돼요. 수분 네.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요까지 같이 이렇게 으깨주세요. 전자레인지에 한두 분인 거죠? 네. 그 차이점이 전자레인지에 있구나. 1분 30초. 만약에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안 되는데 그러시면 끓는 물에 1분. 그것도 되는구나. 아셨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으깨주세요. 익혀놓은 거니까 잘 으깨져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좀 덩어리가 없어야 맛있어 보이거든요. 덩어리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참치예요. 참치를 체에 한번 요렇게 놓고 참치를 캔에서 따가지고 체에 한번 요렇게 놓으세요. 참치 기름을 그쵸, 빼는 빼는 거죠. 거죠. 네. 근데 너무 막 우악스럽게 손으로 꾹꾹 누르지 마시고 그러면 맛이 없어요. 네. 살살살살 겉기름만 이렇게 없애주세요. 그다음에 요거 그냥 요렇게 같이 넣어요. 벌써 맛있겠다. 요거 부드럽겠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강추합니다. 자, 그랬으면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요거 바로 양파거든요. 양파. 한 1cm, 사방 1cm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사각으로 썰어서 놔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는 하얀색 부분만 한 15cm를 송송송송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고추. 저거 좋아. 아이들 있으면 청양고추 넣지 마시고 피망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빨간색 고추. 자, 그랬으면 여기에 그냥 바로 양념하세요. 고춧가루. 바로? 네. 하나다. 그다음에 진간장. 그다음에 아까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참치 들어갔죠? 네. 약간 비린맛 없애라고 맛술. 술 좋죠.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간한 게 간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금 2분의 1 작은 술. 넣고 요거 조물조물 이제 무칩니다. 이렇게. 요거 두고 잡수시기도 좋고요. 네. 냉장고 안에 넣고 반만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 탁 올려서 달걀 후라이 하나 올려가지고 잡수시면 요거 아주 맛있습니다. 만들기도 너무 쉬운데요, 그쵸? 선생님? 네. 요게 두부 참치 무침이에요. 맛있겠다. 요거요,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네, 주세요. 모닝빵 무염버터에다가 살짝 구운 다음에 왔다. 그 안에다가 샌드위치처럼 해서 잡수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참치 말해 뭐해. 말해 뭐야. 정말. 그랬으면 이제 깻가루 넣으시면 돼요. 깨가 또 쏟아지네 오늘도. 네. 그래서 바로 또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맛있겠다. 요거요 보관은 냉장고에서 이틀밖에 안 돼요. 왜? 두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가 냉장고 안에서 한 이틀 놨는데 요거 그냥 동그랑땡처럼 해 먹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요거 뭉쳐가지고 달걀만 입혀가지고 동그랑땡으로 부쳐 드셔도 돼요. 아셨죠? 네. 자, 요거 제가 드릴게요. 바로 된 거네. 요 바로 잡수시는 네. 거예요. 야, 제가 또 왔어요. 네, 잠깐만 들고 계세요. 네. 두부 이렇게 찌개 끓이고 저희 집은 2인 가족이니까 조금 애매하게 남을 때 결국 못 먹어서 버릴 때 있거든요. 저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참치무침 왔습니다. 야, 향이 너무 좋아요. 자, 인선 씨. 감사합니다. 향이 벌써 와. 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담백해 볼 수가 있나? 근데 참치가, 이거 완전 건강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치가 참치에 두부에 이거 뭐 좋다. 어떠세요? 괜찮죠? 네. 이거 밥 비벼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무리하지 와. 않았어. 네. 아, 그러니까 밥을 주셨구나 여기다가. 와, 이거 김 싸서 선생님 맞아요. 삼각김밥처럼 맞아요. 안에 속재료를 넣어서 먹어도 네, 그래도 아주 맛있고요. 간식으로 최고인데요? 요거 가지고 주먹밥 만드셔도 되고요. 맞아. 유부밥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아주 슬기롭게 한 끼를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용도인데. 밥에 먹으세요, 밥에. 너무 맛있죠? 기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양파가 선생님 네. 식감이 있어요. 두부나 참치의 식감을 얘가 배가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다지지 않고 사방 1cm로 썰어서 넣은 거예요. 약간 씹으라고. 자, 두부의 변심. 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다음 주는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이제 약간 아침 저녁으로 좀 찬바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얼갈이 가지고 맛있는 메뉴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매직. 네, 본 매직 함께 했고요. 이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출근길 하늘은 다소 흐린데요. 새벽까지만 해도 서울에 약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만 서울은 비가 많이 내릴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면서 여전히 덥겠지만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니까 큰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흐린 중부의 하늘은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충청의 비도 점차 그쳐가고 있고요. 다만 남부의 비는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에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됩니다.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있겠습니다. 아침이면 비가 그치는 충청은 빗방울 수준이겠고요. 그 밖에 전남 남부는 100mm가 넘게,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80mm가 넘는 비의 양이 남아 있습니다. 남부에 내리는 비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광주와 대구는 25도에 그치겠고요. 서울은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까지는 남부에, 토요일까지는 제주에 비가 이어집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창문 열어놓고 잤는데 가을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한여름에 없던 모기가 앵하고 또 들어오고. 한여름엔 모기도 더워서 사라졌다가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선선해졌고 낮에는 기온이 또 좀 오르거든요.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